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시원한 복수를 했습니다. 아주 개운하게 싹 치워버렸죠. 아이들도 잘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복수심이나 이런 거 없이 저희 아이들과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더 행복하게 해보려 합니다. 다시는 바보같이 남을 위해 엉뚱하게 희생하는 일 따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제 건강이 잘 버텨줘서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전 시작이니까요. 물론 힘들었고 마치 허송세월을 보내버린 제 시간은 좀 아깝지만 아직 젊으니 더 좋은 날이 오겠죠. 저는 25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급작스럽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뱃속에서 콩닥거리는 생명을 외면할 순 없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젊으니 잘 생각하자고 거듭 이야기하시며 반대하셨죠. 반대하시는 이유는 남자친구가 집안도 좋지 않은 데다가 능력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왜 그런 말들이 안 들렸는지. 아이도 아이였지만 남자친구도 근면성실하니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일식집 주방 보조였는데 제 생각엔 금방 일식집 차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여행사 사무 직원 일을 할 때라 직업을 그다지 보지 않기도 했고요. 그저 적당히 벌고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면 인생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다시는 안 보시겠다며 연을 끊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진짜 무모하고 철이 없었습니다. 당시 25평 아파트에 시부모님, 시동생, 남편이 살던 그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가난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생각도 못 해본 일들이 많더군요. 신선한 과일은 사치였고 싱싱한 생선이나 고기류는 이따금 한 번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보증을 서시는 바람에 다달이 나가는 빚이 아버님 월급만큼이었고 어머님께서는 살림의 의지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시동생은 군대에 다녀와 복학을 위해 알바 중이었고 남편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가져왔는데 그 돈으로 5사람, 아니 뱃속의 아이까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집이 부유하지 않다던 남편의 말은 틀렸습니다. 이건 빈곤의 수준이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아이를 위한 쇼핑도 힘겨운 상황에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아파트 상가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의 백반으로 1인당 한 상씩 나가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음식 솜씨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요리가 취미이면서 플레이팅을 해서 차린 밥상으로 미니홈피에 올리는 게 취미였거든요. 아무래도 임신한 몸으로 혼자서는 힘드니 어머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께 해서 용돈이라도 버시자고요. 어머님은 저의 추진력에 놀라신 눈치였지만 약간의 희망을 느끼셨는지 제가 하자는 대로 잘 해주셨습니다. 가게는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운동 후 찾는 밥집으로 입소문이 나며 점차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도 많았고요. 메뉴는 30여 가지를 놓고 돌아가며 했는데 주로 집밥을 건강하고 싱싱하게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플레이팅도 엄청 신경 썼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말이죠. 건강식, 귀찮을 수 있는 조리를 예쁘게 먹을 수 있는 집이라는 미니 홈피의 댓글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생활비를 벌려고 시작한 식당은 점차 아버님 월급 정도는 벌었지만 대출금을 갚고 나면 딱 아이 키울 준비할 만큼 제 수중에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용돈 좀 챙겨드리고 나면 그랬습니다. 점차 배는 부르는데 출산 후 제가 자리를 비울 때를 생각하면 어머님께 더 알려드려야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자꾸 본인 식대로 하셔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 100일까지만 어머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나가서 할 수 있으니 조바심 나는 마음을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머님께 자꾸 방법을 알려드리며 꼭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당부에 당부를 했죠.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은 더했지만 잘 되겠거니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다잡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날도 스스로를 다잡으며 아침 재료 준비를 하려는 찰나 무언가가 쏟아지듯 다리 사이를 흐르는 것이 느꼈습니다. 그 길로 병원으로 가서 4시간 만에 첫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순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용기를 내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걸어놓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더니 엄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어디니? 하시기에 병원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까지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 보고 가게로 가시는 바람에 아무도 제 곁에 없자 엄마와 아빠는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녁 때까지 저와 계시더니 퇴근 후 온 남편에게 일단 몸조리는 해야 하니 저를 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애 더 크면 식을 올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식당 때문에 바쁘시다며 몸조리만 좀 시켜서 보낼게 하시는 저희 엄마 앞에서 남편은 어버버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했습니다. 저도 비좁고 불편한 시댁보다는 좀 더 넓고 편한 저희 집에서 몸조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너무 그대로라 눈물이 날 만큼 좋더군요. 그렇지만 아이는 왜 그렇게 밤에 안 자고 왜 그렇게 자주 젖을 먹던지 아주 제 몸이 너덜너덜해지더군요. 엄마께서 도와주시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시댁으로 돌아가 가게를 하면서 할 생각을 하니 너무 벅차고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며 시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잠깐씩 들리긴 했지만 얼른 다시 친정집으로 왔죠. 아이 100일이 되어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을 집으로 초대해 저희 엄마가 차린 상으로 축하를 하는데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시댁으로 가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가게의 매출은 엉망이 되었고 미니홈피에는 전과 너무 달라짐, 사장님 자리 비우시니 갈 수가 없음 이라며 부정적인 글들만 잔뜩이더군요. 너무 답답해 아이와 사진을 찍고는 울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곤 엄마도 함께 오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손을 잡으시더니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너 없으니 집이 휑해. 이제 가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라면서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암담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시댁으로 나섰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택했고 제 아이를 위해서 저는 또 나서야 했으니까요. 엄마와 아빠는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셨지만 더 어리광 부리다간 제가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점심 저녁으로 하던 장사를 점심 위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녁에는 아이 곁에 제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당시 막 붐이 일기 시작한 블로그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 사진과 반찬 만드는 사진들을 올리니 어느새 인기 블로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서 아이를 봐주시고 저는 가게로 나갔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유축을 해가며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이에게 저를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아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 사이 돌아섰던 손님들이 하나 둘 돌아오시더라고요. 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예쁘게 그릇을 담을 때는 세상 시름이 다 잊혀지면서 기분이 좋더군요. 그런데 더 이윤을 내기에는 가게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가게로 알아보기로 결심을 했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퇴직금 일부가 남았는데 그거라도 좀 보태주랴 하시더군요. 아직 정년 퇴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미리 당겨서 쓰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돈이면 길 건너 상가에 지금 가게보다 2배는 되는 크기의 가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더 부지런히 하면 그만큼의 수익은 오를 것이기에 해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늘어난 만큼 전처럼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봐주셔야 하니 일단 시동생에게 부탁을 했죠. 어차피 알바 중이니 와서 좀 같이 하자고요. 처음엔 꺼리는가 싶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겠다 하기에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장사는 잘 됐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전보다 인근 회사에서 오시는 회사원 손님들이 많아졌었죠. 블로그를 통해 그날 메뉴를 올리면 예약을 해주시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반찬을 판매해달라는 요청도 많아 몇 가지는 포장 판매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손은 더 부족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탐탁해하지 않더군요. 자신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인데 괜히 시작했다가 안 되면 어쩌냐 하면서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또 금방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뒤에는 시어머님께서 계셨더라고요. 제가 시아버님께 빌린 돈부터 갚으려고 한 달에 아버님 수입보다 더 큰 돈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참 미련했던 게 저희 가족 분가할 돈도 못 모으고 아기 용품 살 돈만 빼고 대출금 갚고 시동생 알바비를 비롯한 기타 필요 경비 빼고는 다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돈을 만지는 줄 알고 저 도와라 하신 거였더라고요. 남편이 가게에 들어오고 나서는 저녁 장사도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이 보면 된다고 생각했죠. 일식을 배운 남편은 역시 요리사라 그런지 어머님보단 플레이팅을 비롯한 것들을 더 잘 지키더군요. 그 덕에 저는 기존 30여 가지의 메뉴에서 만족하지 않고 신메뉴들을 더 개발해 메뉴를 자주 바꿔가며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어느새 두꺼워져만 가는 레시피북은 저의 큰 자산이 되었죠. 하지만 메뉴 개발이나 기본적인 음식을 할 때는 남편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돕다가 일식집을 차릴 거라고 하더군요. 친정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뵈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를 종종 하셨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말씀드리곤 장사에 매진하였습니다. 저라고 왜 드레스 안 입어보고 싶었겠습니까? 식 이야기만 나오면 안절부절하는 남편 때문에 눈치 보느라 핑계를 댔죠. 일요일마다 쉬고 있었고 신혼여행은 생각도 못하긴 했어도 말이죠. 그러다 덜컥 둘째가 들어선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날짜도 아닌데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가보니 임신 10주였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장사를 손에서 놓을 순 없었습니다. 제가 아니면 기본적인 밥, 물 맞추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은 곧 정년 퇴직이셨고 나머지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식당이기도 했기에 아이들을 생각하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장사는 거의 포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도시락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 저녁 메뉴는 흐르지 않는 메뉴 위주이면서 보양이 되는 메뉴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간단하게 맥주도 곁들일 수 있는 안주 메뉴도 구성을 했죠. 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먹은 기차 도시락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편이 더 쉬울 것 같기도 했고요. 여전히 메뉴에는 관심이 없이 제가 준 레시피북만 들여다보고 기계적으로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여러 자료를 찾아가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뱃속의 둘째에게 항상 미안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잘 자라주었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여리여리한 여자아이라 큰애를 낳았을 때와는 또 다르더군요. 더 품에 쏙 안겨 인형을 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몸조리는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가게 일은 다행히 남편이 레시피북과 다름없이 잘 진행해줘서 전처럼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머니 한 분을 채용해서 일을 해야 하긴 했지만요. 몸조리하는 절 보며 저희 엄마는 식도 안 올리고 애를 둘이나 낳으면 어쩌니? 이번엔 애 돌 치르고 얼른 식 올려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는 해볼게 했죠. 둘째 백일상 역시 저희 엄마가 차려서 시댁 식구들을 불러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가 이제는 정말 식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더군요.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져서 저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식 올리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안 그래도 알아보는 중이야. 둘째 돌 지나고는 꼭 식 올리겠습니다 하더군요. 우리 모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니 같은 아파트에 46평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네 했더니 내 명의로 계약을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해. 그런데 내가 수익이 없잖아. 그래서 가게를 내 명의로 돌리고 수익 증명을 좀 해야 해 라더군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저는 넓은 집으로 가면 아이들과 편할 생각에 얼른 그러자고 해버렸습니다. 이사 간 집에 시부모님과 시동생,
저희 부부가 더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님은 정년 퇴직을 하셨고 어디 경비 자리라도 알아보신다고 하셨지만 두 아이를 혼자 보시기 힘드셨던 시어머님의 만류로 집에서 함께 저희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감사했죠. 그래서 생활비도 더 많이 들였습니다. 식당은 어느새 기존에 주로 팔리는 메뉴와 새로운 메뉴의 구성으로 돌아가며 상을 차리다 보니 매일 오시는 손님도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맛있었던 메뉴들을 구성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시간은 참 빨리도 흐르더군요. 그러다 보니 큰아이는 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었고 시동생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습니다. 저는 상견례에도 못 가보고 결혼식장에서야 동서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저희 식당에서 알바를 하다가 복학을 하며 빌려준 등록금도 못 받고 분가하는 시동생 집도 해줬는데 고맙다는 인사 한 번을 못 받았습니다. 서운하고 속상해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야,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 그리고 자리 마련하겠다는 걸 바빠서 못 나간 게 누군데 괜히 분란 만들지 마 하더군요. 누구는 속이 없어 식도 못 올리고 사는 줄 아는지 괜히 저에게 더 무안주는 남편에게 야속해 있을 때면 아이들이 엄마 라며 달려와 품을 파고들곤 했습니다. 3살 터울인 남매가 다행히 사이도 좋아 고맙고 예뻤습니다. 시부모님은 애들 보는 게 너무 고되고 힘들다곤 하셨지만 저는 아이들하고 일주일만 붙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여행 한 번 못 가고 키운 아이들이기에 일요일마다 가까운 곳이라도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엄청 좋아하면서도 친구들이 여행 다녀온 이야기, 캠핑장에 가고 싶다는 일기들을 쓰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 토요일 저녁에 장사 한번 쉬고 가까운 캠핑장으로 애들 데리고 다녀올까? 하고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언제는 장사 때문에 안 된다며 괜히 다녀오고서 몇 날 며칠을 손해본 거 이야기하려고 됐어 라며 피하더군요. 그러면서 밤마다 샤워를 하고는 맥주를 한잔 한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서운했지만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장사 안 되면 고민하긴 했지만 가게 쉬는 걸로 뭐라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얄밉긴 했지만요. 그렇게 아쉬운 게 많은데도 아이들은 잘 커졌습니다. 아들은 운동을 잘해서 반 대표로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한다며 운동선수가 꿈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림을 잘 그려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시어머님은 돈 잡아먹는 귀신들이다. 아주 지아버지 등골 빼먹는 소리만 한다. 라며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 엄마가 다 하게 해줄게. 하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아이들이 클수록 아이들에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아껴 쓰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애들 학원비 한 달에 얼마 들어가냐? 아휴, 그 돈이면 너는 애들 그런 거 다 들어주면 어쩌려고 그러냐? 아주 호강에 겨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생활비 좀 줄이시면 되겠네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쓰시는 돈보다 적어요 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옷도 많아지시고 모임도 많아지셔서 돈을 더 달라고 하실 때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눈을 흘기시며 휙 돌아서시곤 했죠. 그렇게 아들은 축구를 하기 시작했고 딸아이는 미술학원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소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열심히 일할 맛이 나더군요. 어느덧 둘째도 중학교에 가게 되어 이제 제법 여학생 티를 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축구부 팀에서 제법 잘하는 실력으로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맡고 있었고 딸아이는 그 어렵다는 예중에 합격해 들어갔습니다. 물론 학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긴 했지만 아이들만 생각하면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은 합숙이다 전지훈련이다 해서 집에 잘 못 오는 날이 많아 항상 그리웠지만 경기 성적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여러 대회에서 상장도 잘 타왔고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게는 옆 점포로 인수해서 확장할 정도로 더 잘 되었고 운영하는 블로그 이웃수는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2호점을 낼까 고민을 하는 중에 가게에서 함께 일한 지 6년이 넘은 주방 이모님이 하루는 조심스레 저에게 묻더군요. 저기 사장님, 요즘 바깥 사장님이랑 어때? 라고요. 그래서 왜 남의 부부 사이는 물어봐? 왜?
어디 좋은 사람 생겨서 나 소개해 주려고? 했더니 내가 했다는 말 하지 말고 저기 그 낮에 오는 알바생 있잖아. 대학 다니다 휴학했다는 애. 걔가 요즘 가게 정리하는데 자꾸 오기에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남편이랑 호프집을 갔다가 바깥 사장님이랑 있는 걸 봤어. 걔 여기 나온 지 벌써 2년 정도 됐지? 막 오빠 오빠 하면서 둘이 가관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다가 요즘 들어 술에 취해 오는 날도 더 많아졌고 밤에 외출할 때 향수 냄새도 더 진해졌다 싶었던 날들이 떠오르더군요.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절 보더니 주방 이모님이 사장님, 내 얘기 잘 들어.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일 많아. 괜히 돈 많은 줄 알고 들러붙는 어린애들도 많고 증거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티 내지 말고 시부모한테도 언지 주지 말고 내가 필요하면 증인도 해줄 테니까 라며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군요. 사실 몇 년 전에도 동창 여자와 따로 만나다 저에게 걸리곤 다신 안 그런다며 싹싹 빌었거든요.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시부모님도 함께 사정하시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셔서 제가 한 발 물러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일부러 더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다니. 애들에게 정없이 굴어도 마음은 안 그러겠거니 했는데 바람을 또 피우고 돌아다녔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잡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에게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믿었죠. 그날 밤 다시 나가는 남편에게 오전 알바 만나러 가니? 라고 물었더니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알았어? 그래, 나도 언젠간 말하려고 했어. 알았다니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는 장사만 하고 나는 그저 동업자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차더군요. 이혼? 이혼하면 너희 가족 알거지야. 내 식당에서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소리야?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 보이는 게 없니? 했더니 잊었어? 4명이 식당이야. 너 하나 나간다고 안 망해. 애들 다 컸고 엄마랑 아빠도 나오시게 하면 돼. 착각하지 마. 너 식당? 웃기고 있네. 하더니 나가버리더군요. 기가 막혀 시부모님 방으로 가 이야기를 했더니 시아버님은 돌아앉으시고 시어머님은 그러게 여자가 나서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설치더니 애들한테 그렇게 돈을 쓰면서 남편은 찬밥 신세이니 어느 남편이 딴 생각이 안 드니. 그리고 그 식당 이제 너 없어도 굴러간다. 그만 나가고 내조나 해. 하시더군요. 이제 장사 좀 잘 된다 싶으니까 그러시나 본데 그 식당 제가 만든 거예요. 저 없으면 음식 맛 바뀌고 난리 나요. 했더니 아유 초반에 좀 혼자 한 거 가지고 유세는 예 아범도 그 식당에서 15년이다. 그 정도도 못할 것 같니? 너도 뭐 배워서 한 것도 아니잖아. 아유 시끄러워. 이렇게 내 새끼 속 시끄럽게 할 거면 이혼해라. 남편 무시하는 아내랑은 못 사는 거다. 하시더군요. 그 길로 가게에 가 CCTV를 돌려봤습니다. 너무 여러 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빈 가게에서도 애정 행각을 하고 있더군요. 담을 수 있는 모든 날에 일어난 그것들의 불륜 행각을 USB에 담고 나니 해가 뜨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딸아이 학교 보내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앉혀놓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나가지 않았죠. 변호사 사무실에 가 USB를 보여드리며 문의를 했습니다. 증거로는 충분했고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미니홈피는 사라졌지만 블로그가 있어 제가 메뉴 구성하고 제가 직접적인 운영자라는 사실이 증명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양육권도 친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사실을 전해 들으신 엄마 아빠는 펄펄 뛰셨지만 소송 상담하고 왔다는 제 이야기에 좀 진정을 하시더군요.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편 측의 외도의 증거가 명백해 위자료 3천만 원에 재산분할 5대5로 판결이 났습니다. 상간녀는 3천만 원 배상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남편이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은 내놓을 수 없으니 모두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하느라 집을 팔았다고 시어머니는 울며 불며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너 하나 때문에 집을 팔게 하니? 하더군요.
그 집, 제 덕분에 산 건 잊으셨나 봅니다. 아이들은 모두 저와 살기 원하기도 했고, 재판 결과도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판결이 났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한 아이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주라는 판결이 났고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이들과의 여행이었습니다. 때마침 아들이 합숙 훈련이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짬이 나기도 해서 딸아이 학교에 현장 체험 학습 신청서를 내고 제주도로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풍경도 보니 기분도 좋아지고 다시 활력이 생기더군요. 이제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면 살면 되니까요. 애들도 너무 좋다며 이제 우리 자주 오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와 저희 세 식구 살 집은 친정 가까이 구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전학이 어려워 멀리 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가게를 알아보는데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가게와 한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괜찮은 자리가 났더군요. 순간 여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하고 있던 식당과 마주보는 자리까지는 아니었지만 인도로 나와서 보면 보이는 자리였으니까요. 거기서 누가 진짜인지 겨뤄보자는 심보가 발동을 하더군요. 어차피 레시피북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블로그는 닫지도 않고 예약 문의는 가게로 직접 하라는 글만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보자 싶었습니다. 일단 블로그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에 블로그에는 새롭게 단장하여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라며 새로 만든 블로그 주소도 공지해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가게가 보이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전의 가게와 분위기만 조금 달리했고 그릇이나 식기류는 더 고급스러운 것을 사용했습니다. 간판도 거의 비슷했죠. 모두 제 취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문을 열고 한 3일인가 있다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찾아왔더군요. 아니, 이렇게 베껴서 가게를 차리면 어떻게 해? 라며 소리를 치던 전 시어머니는 절 보더니 놀라더군요. 전 시어머니는 아니, 이혼할 때 그렇게 뜯어갔으면 됐지. 이게 무슨 짓이야? 하며 기가 차다는 듯이 인상을 쓰더군요. 우연히 가게가 났길래 이 동네 사람들 제 손맛 좋아하니 차린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세요. 벌써 맛 달라졌다고 다들 말이 많던데. 이럴 시간에 메뉴 연구나 더 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남편 바람나서 이혼한 전처한테 신고당하고 싶으면 또 와보던가 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다고 손님들이 여기 올 것 같아? 아주 웃기고 있네. 망해서 위자료 받은 거 다 날리지 말고 정신 차려 하더군요. 한동안은 전에 사용하던 블로그에 안내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인지 반응이 없더군요. 그래도 꾸준히 새로 만든 블로그 계정에 전처럼 사진도 올리고 플레이팅도 더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가게에서 인기가 있었던 구성들로 메뉴를 다시 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가게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재료들로 메뉴를 만들었죠. 2달쯤 되던 날 한 손님이 들어오시면서 사장님, 이렇게 따로 나오신 줄도 모르고 맛 변했다고 이상하다 했잖아요. 라며 반가워하더라고요. 자주 오시던 손님이시기에 반가워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하나, 둘, 전에 오시던 손님들이 이쪽 가게로 오시더라고요. 감사했죠. 블로그 이웃수도 갑자기 늘더군요. 그전 블로그는 폐쇄해도 될 만큼이요. 그래서 폐쇄를 하고 지금 계정 관리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져 공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같이 일하던 이모님 2분이 오셨더군요. 안 그래도 사장님 여기 열었다고 해서 곧 일손 부족하겠거니 하고 기다렸어. 우리 저기서 잘렸으니까 걱정 말고 채용해 하시더군요. 이모님들 말에 의하면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바람나서 여사정이 나갔다고 소문이 돌았답니다. 그러면서 불매운동처럼 사람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맛은 당연히 바뀌었고 본인들도 맞춰보려고 했으나 미세하게 달라 안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시동생이 2호점을 냈는데 재료 수급서부터 문제가 생겨 난장판이라고 곧 망할 것 같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간녀가 와서는 사모님 노릇하기에 뭐라고 하면서 싸움이 났는데 전 남편이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잘됐다 하고는 제가 공고 낼 때까지 기다렸다 하시더라고요.
저와 주방일 하시던 분 한 분과 홀서빙 담당하시던 분들이라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당장은 전처럼 월급 못 드려요. 대신 장사 잘 되면 전보다 더 많이 드릴게요. 하며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전보다 잘 된다고 할 수 없었지만 세 사람 일당은 충분히 나왔죠. 동네 아주머니들께서는 더 자주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애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이 가게 구하면서 좀 빌린 게 있었거든요. 하루는 저녁 장사를 끝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상간녀가 찾아왔더라고요. 술 냄새를 펄펄 풍기며 아니 맨날 그렇게 일만 하고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자꾸 그쪽은 했다면서 나보고 하라잖아. 어떻게 산 거야 대체? 지들 장사 안 되는 게 왜 내 탓이야? 라며 술주정을 하더군요. 어이도 없고 상대도 안 하고 싶어? 너 때문에 3천만 원을 썼는데 그건 뽑아야겠지. 그건 거기 가서 이야기해. 난 짐짝 덜어내서 너무 좋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러고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탐내던 그 사람들이랑 오래오래 지지고 볶아라 하며 보냈습니다. 진짜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 기가 찼지만 기분은 은근히 좋더군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 매출은 점점 더 좋았습니다. 도시락 시리즈도 반응이 좋아 인근 사무실에서 배달도 많았고요. 도시락 플레이팅도 고민 많이 해서 최대한 정갈하고 깔끔하게 나갈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덮밥이 나가더라도 무조건 예쁘고 보기 좋게 나갔으니까요. 그러다 일주일 정도 전에 장사 준비하는데 전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왔더군요. 그러더니 너 때문에 우리 망하니까 좋으냐?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며 악을 쓰면서 들어와 의자며 테이블을 밀더군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시동생은 엉엉 울면서 형수, 나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투자해서 2호점 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자리가 나서 여기서 시작한 것 뿐이고 거기서 하던 대로 장사했어요. 원래 내 레시피이고 내 딴엔 다르게 한다고 메뉴 골라서 했는데 손님들이 선택한 거죠. 그러게 제가 그 전에 메뉴 개발하고 음식 만들 때 옆에서 좀 제대로 도우면서 익혀놓지 그랬어요. 내가 일할 때는 다들 놀았잖아. 그러더니 거기 망한 게 왜 내 책임이에요? 내가 잘 살아보자고 할 때 다들 돈 쓰기 바빴지 누가 제대로 했어요? 15년을 넘게 했는데 얼마나 대충 했으면 음식 맛도 못 맞추고 플레이팅도 엉망되고 그런데 누가 가겠어요? 내 탓하지 말고 나가세요. 집기 파손까지 청구하기 전에 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찰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잡아가세요. 남의 가게 와서 난동 부려요 했죠. 그랬더니 눈치 보며 나가면서 우리 이제 가게 못해서 양육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하기에 안 주면 소송 또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멀리서 보니 가게 간판이 내려가더군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제 청춘이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옆 점포들로 한 칸 한 칸 늘려가는 재미에 힘들 줄도 몰랐던 그때가 생각나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모님들 소식통에 따르면 권리금은 5천만 원 받았다는데 뭐 이것저것 하면 손해긴 하겠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그곳에 마지막까지 가던 손님들까지 오시며 옆 점포를 한 칸 더 늘리려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명단이 너무 길어져 조금이라도 줄을 줄이려면 그래야겠더라고요. 이모님들 월급은 더 올려드렸고 직원도 둘 더 뽑았습니다. 이 정도면 제 속이 얼마나 후련한지 느껴지시나요? 진짜 100년 뒤 먹을 음식까지 소화된 기분입니다. 양육비는 안 들어오고 있지만 1년 정도 기다려보고 소송 걸려고요. 사람이 주제를 알고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착하고 예쁘게 키우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다 커서 더 할 말이 없긴 하지만요. 이제 우리 세 식구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속 썩인 친정 부모님께 더 많이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다 뭐다 많이 힘드신 자영업자 여러분, 우리 힘내봅시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